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우선 그 전라도발 싸대기 진행을 맡은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정수라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제 옆에 계신 분들을 소개하면서 본 방송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은 현재 그 광주드림 최정희 기자님이십니다. 직접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광주드림 시민공감 지역신문 광주드림의 최정희 기자입니다. 제가 생전 해보지도 않은 일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글만 써왔는데 방송으로 하라고 하니까 좀 이게 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의 현안들을 좀 파헤치고 또 우리 시기의 어떤 해법 대안 이런 것들을 모색해보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기자님, 그 이쪽 카메라는 제 거니까 이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카메라도 임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님, 요즘 그 세월호 관련돼가지고 일부 그 오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시는데. 네, 처음 불러다 놓고 기자들이 요즘 제일 그 당혹스러워하는 그 용어들이 기레기 뭐 이런 거 저 처음 들어봤는데. 네. 요즘 기자와 쓰레기를 합해서 이제 실제로 이번에 사상 이 재난 자체가 사상 유례가 없었고 제가 생각한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재난은 앞으로도 이전에도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난이 벌어진 거고 그 속에서 정말 그 사고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걸 다루고 보도하고 이런 언론들도 정말 그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 반성할 점 많이 있죠. 그래서 기레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지만 이런 이름들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앞으로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 각 분야가 환골탈퇴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 그 지역신문인 광주드림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 기레기는 이제 기러기 아빠 많이 사는 데로 보내버려야지. 자, 그리고 또 제 왼쪽에 계시는 이분은 참 깁니다. 이창현 2013년도 JC 지구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어시던트 스폰서십 아시아낸 퍼시픽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광주 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쓰고 계신다는데 직접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 JC라는 청년단체에 대해서 많이 알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년단체를 대표해서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들의 생각, 청년들의 응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대표로 참석한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어로 길게 했던 것은 뭐 함축하면 세계회장 특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JC에서 우리 광주 출신에 유일하게 또 글로벌로 전 세계적인 또 입지를 다지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수 대표님과 우리 최 기자님 그리고 저 셋이 함께 우리 전라도에서 일어난 현안 문화, 사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저희들 생각과 소신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영어보다 우리 한국어가 좋긴 좋나 봐요. 저 긴 단어를 특보 이 두 개로 딱 줄여보네요. 그 영어가 대단한 재주가 있어요. 짧은 말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도발 싸대기는 이렇게 3명이서 매주 한 번씩 전라도의 사건, 사고, 문화 소식 등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또 관계된 패널분들도 직접 모셔가지고 좀 더 정확하고 명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전라도발 싸대기 저도 뭐 요 며칠 전에 한 건데 우리가 왜 싸대기죠? 네? 우리 이름이 왜 전라도발 싸대기로 이름이 싸대기 맞고 하실래요? 아니 그 싸대기 우리 전라도에 많이 쓰죠. 기싸대기 뭐 한 대 맞고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PD님께서 전라도에 일어난 사회 현안에 이래서 안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싸대기로 때리겠다. 내가 싸대기 또 우리가 말해서 남들에게 싸대기 맞을 지언정 우리의 솔직대로 있는 사실은 이야기하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우리도 뭐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싸대기 한 대 치고 하죠. 그런 거 할까요? 뭐철 끝날 때 제일 못한 사람 한 사람 싸대기 때리고. 근데 저는 너무 뭐니까 두 분이서 말 좀 하시면서 저는 합의 없습니다. 내가 합의 없습니다. 내가 책임을 보니까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전략공천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지금 행진곡도 부른다 못 부른다 뭐 이런 서름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예는 투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현재 그 전략공천의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광주만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데도 돼 있나요? 최 기자님? 그러게요. 제가 사례조사를 안 해봤는데 광주시장만 저는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이 얘기하다 보니까 안산시장도 그렇죠. 전략공천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나오네. 일단 전라도 발이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는 하시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또 한편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여론조사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현재 뭐 경기도지사 뭐 김진표 예로 들어서 뭐 전략공천에 그래서 의미가 되새겨진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략공천, 이 방법이 맞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공천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공천은 그 상대편 정당의 유력한 당선 후보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른 지역 유력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치시키거나 반대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당선이 유력한 지역으로 당내 인사를 이동시켜서 하는 것이 전략공천의 참 뜻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식검색 네이버에 제가 신청해서 그 단어의 뜻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략공천이나 이 단어에 하면 상대편 정당 유력한 당선 후보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광주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기게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공천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원론적인 이유도 있고, 전략공천을 정당에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들은 그 신진,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을 할 때 기존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계속 그 조직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새 인물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기존의 정치인과 붙어서 그 사람을 누르고 후보가 된다든가 투표 뭐 당의 후보가 된다는 이런 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그 경쟁의 룰이 공정해 보이지만 그 기득권에게 한없이 유리했던 이 제도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새 인물, 신진 이런 세력들은 도저히 정치라는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공천은 그 새로운 신진 인물의 수혈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불가피한 대목도 있다. 근데 새로운 정치의 신의 수혈이라는 그 명분으로 이 120만의 광주 시민을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그 말해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전략공천 한 후보가 과연 그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지지율이 높냐? 또 그것은 또 아니다고 보면은 과연 이게 신진 세력을 위한 것이냐? 광주 시민을 위한 것이냐? 그 두 개 딜레마에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지금 광주시장의 전략공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윤장현 후보를 지금 전략공천을 한 거고, 그 이전에 유력했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가운데 시장 이용섭 의원, 이 두 사람이 전략공천의 희생양으로 지금 이제 돼 있는 거고, 윤장현 후보가 전략공천의 이제 수혜자가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제 표현대로 하자면 정상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언하고 있는 경선의 룰에 갖다 들이대면 강원태 이용섭을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아무데도 없어요. 강원태 이용섭 후보가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장치 속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윤장현 후보가 전략공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윤장현 후보 여론 지지율이 그렇게 전략공천을 받았음에도 지금 뭐 그 두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이제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그 이전에 전략공천 하기 전에 윤장현 후보의 지지율은 두 사람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전략공천을 하고 나니까 거의 비까비까 하게 됐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1대1 구도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기는 구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장현 후보가 경쟁력이 없었던 건,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드러나 있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그 사람을 전략공천에서 당이 앞세운다는 건 그 사람을 당이 책임지고 보증해서 이제 시민에게 상품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으로 내놓은 것을 보고 시민들이 먹어도 보고 찍어도 보고 하면서, 아, 이 새 상품이 나왔는데, 새 상품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히트 상품이 될지 뭐가 될지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일단 내놨으니까 이제 맛봐라, 맛보고 뭐 잘 만들었으면, 잘 만든 사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줘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그러면은 저희 지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지금 뭐가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가 정치를 상품으로 비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한자풀이를 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필요한 과장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사듯이 이게 새 상품이니까 우리가 새 걸 먹자. 이것은 오래된 거니까 구태한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문은 아니, 그런 비유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저 듣다 보니까 생각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 광주가 이렇게 전략공천을 이번에 이렇게 파장을 일으킬 만큼의 전략공천을 밀고 있는데, 그건 새 인물을 추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전략공천을 할 만큼 우리가 새 인물이 없었던가요?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나 이렇게 지방 그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참여자 G21에서는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광주시장 후보의 전략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단체들도 지금에 있던 이 자세가 옛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몇몇의 정치로 이 광주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든 안 맞든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에가 그러면 새 인물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민주당의 벽을 못 넘어서 계속 민주당 독점 구조라는 게, 지금까지 광주 사람들이 민주당 요구할 때 제일 많이 요구한 게 뭐예요? 민주당 독점 구조가 공고화돼 있어, 일당 구조가 공고화돼 있어서 이 당에 소속되거나 이 당에서 택함받지 못하면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안철수한테 한호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 드디어 광주도 민주당 옷을 안 입어도 여기서도 새 인물과 새로운 사람들, 그 맨날 봐왔었던 민주당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새 사람이 선택받고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선택의 가능성,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둘이 합쳐버리니까 선택의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도로 민주당이 돼서 또 그 예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본선에 예선 통과와 동시에 본선 승리, 이게 보장이 된 구도로 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안철수가 왔을 때 민주당 후보가 누군가가 민주당 후보로 누군가가 공천이 되고, 안철수 당의 후보로 누군가가 공천이 되면 이 사람은 본선까지 가서 경쟁을 해서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경쟁의 구도가 되겠구나. 민주당을 무조건 없애버리자, 민주당 뽑지 말자, 이게 아니라 민주당도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색깔이나 옛날에 뭐 구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민주당의 이협적인 견제 세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만 우리가 뽑아놓으면 시민들은 알아서, 우리가 뽑았으니까 알아서 수용해, 이게 좀 이런 게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공천을 차라리 그 상황에서는 전략공천이 나는 필요했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렇게 계속 했을 때 본인들이 요구했었던 그 경선의 방식이라든가 그 경선의 룰 속에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 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이기는 구도로 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광주가 특정 당에 무슨 텃밭이 됐네, 특정 당에 무슨 그런 어떤 울타리만 공고해지고 이런 어떤 다른 세력을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포위된 어떤 도시가 돼버렸다라는. 그럼 우리 이 회장님은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방금 최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또 한편에 좀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 그 신진 정치인들이 올라가기 힘들다. 기득권만 더 유리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론조사도 우리가 그 아까도 말 좀 하듯이 기득권이 하는데 여론조사도 말 그대로 여론입니다. 그 여론조사일도 봐도 지금 우리가 말하던 신진 세력, 우리가 표방하는 새정치민주화에서 표방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 그러면 바뀌어야죠. 예. 공천을 받았음에도 여론조사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돼버리면 단일화 후보에게 진다. 그 여론조사를 뭐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또는 여론조사로 정치를 한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령 나는 이 판에서 윤장현 전략공천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설령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예컨대 지금까지 광주시장의 패턴들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장관하다가 장관 끝나면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끝나면 시장하고 광주에서 일하고 광주에서 평생을 토박이로 살아왔고 이런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폄하가 되고 능력이 없다고 폄하가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주에 끝까지 지켜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경쟁 자체를 안 만들어줘. 그 판을 안 만들어줘. 그런 사람들이 광주를 자기 평생을 일고 오고 평생에 자기 업을 광주에서 하고 광주의 시민들과 이렇게 정서적으로 계속 교감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전부 뭐 좋은 대학 가서 전부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서울에서 전부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장관하고 정부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은퇴하면 이것도 똑같아. 요즘 뭐 관피하라고 하지. 전부 그 퇴직 관료들 어떤 낙하산 내려오듯이 내가 중앙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를 너희들이 뽑으면 내가 광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훨씬 더 유리해. 나를 뽑은 게. 전부 이런 식으로 전부 장관하고 이 정형화된 그 틀 속에서 서울에서 놀았던 사람, 서울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결국엔 광주시장을 한다. 광주에서는 광주에 의해서 광주의 선산을 지켰던 구분나무는 그냥 땔감밖에 못 된다. 절대 죽어도 평생을 지켜왔음에도.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광주를 위해서 평생을 지켜온 이 사람이 집권당은 아니지. 광주로 보면 집권당이지. 광주의 여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가 됐어요. 어떤 식이든. 방식은 뭐 좀 비판의 소지도 있고, 근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론 쪽으로만 보면 광주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광주시장 후보가 됐다. 유력한 후보가 됐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여기 나오면서 우리 그 대학생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갖고 전략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투표권이 다 있잖아요. 근데 보면 20대, 30대가 어떤 투표의 허수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또 뭐 옛날에 또 안철수 신드롬 있었을 때 또 대학생들도 많이 열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들이마저도 이렇게 지금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전략공천이 뭐예요? 전략공천 자체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대만이더라고. 그래서 자, 우리 어떤 기성세대들만 이렇게 들끌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좀 우리 대학생들도 좀 알고 좀 그런 좀 확장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정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나이는 내일 모레 40대 항상 20대를 대표하는 그런 마음 참 보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광주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도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 이랬든 저랬든 사람들의 우리 광주가 지금 분란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 전략공천에 인해서. 이게 기득권이든 생진 세력이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돌아보며 어떻게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것은 여러 시청자들, 애청자들의 몫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이 전략공천
정말 밀시 야합의 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뭐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고 뭐 민주정치사를 바로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뭐 강훈태, 이용석 두 후보가 단일화 진행이 됐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공천을 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해서 말 그대로 상대방을 눌러가지고 당선이 되면 이게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단일화 후보가 단일화 하겠다고 지금 방송에 나왔으니까 단일화 후보가 지금 나와서 이겨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또 이게 어떤 판국으로 나왔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정치는 멀리 날아갔다.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기자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됐어요. 새정치가 누가 예를 들어서 전략 공천한 윤장현 의원이 지고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겼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나머지 우리 광주 시민도 다 기득권입니까? 다 그런 사람들입니까? 뭐 선택을 한 사람들이 기득권 편을 들었다. 아니 당선이 어차피 과반수 이상의 광주 시민이 당선이 됐을 때 가정 우리가 잡고 그랬다 하면은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할 수 있느냐 있냐 이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전략공천 자체가 잘 됐다가 아니라 전략공천이 불가피한 대목이 있었고 전략공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 자기 사람 심기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자기 사람 챙겨주려고 심기했다 하는 거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택하게 주면 될 건데 당에서 알아서 당대표 몇 사람이 찍었다. 이게 대표적인 논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달리 해석을 하면 자기 사람 심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윤장현이라는 새 인물, 이 사람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는 도저히 후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략공천을 선택한 거고, 시민의 선택권 해소이라는 건 반대지. 나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경선을 전략공천이 아닌 그 경선을 뭐 여론조사든 공론조사든 이걸 통해 가지고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이 딱 됐다. 그러면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다른 선거에 못 나와요. 이제 경선 불복이니까. 그 시민들이 윤장현이든 강훈태든 이용섭이든 그들의 경력과 이력과 특장이 다 있으니까 그들이 다 그 선거에 출마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들이 판단해서 얘가 낫겠다, 이 사람이 낫겠다, 저 사람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당이 딱 판단해서 3명의 유력한 후보들을 당이 판단해서 싹 잘라버리고 2명은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이렇게 경선을 했다면 오히려 시민의 선택권이 거기서 아웃이 되고 딱 한 명만, 2명을 잘라버리고 딱 한 명만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시민들은 그럴 수도 있죠. 정말 했는데 강훈태, 이용섭 셋 중에 한 명이 떨어졌어. 나는 그 사람이 시장에 책임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뽑을 기회조차 안 주고 지들이 잘라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공천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들 중에 시민의 선택권 박탈이라는 건 논리상 맞지 않다. 지금 그래서 전략공천을 했으니까 윤장현 후보가 무조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략공천을 하니 전략공천이 폐해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을 해놓으니까 강훈태도 살았고 이용섭도 살았고 윤장현도 살았고 시민들은 6월 4일날 가서 이 세 사람 중에 또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병환도 있고 여러 후보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이 인위적으로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가능했던 거지. 그날 경선 다 해버렸으면 나머지 두 사람은 뭐 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거 전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시민의 선택 자체가 배제된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시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정치를 한 사람만 시민이 아니라 그 나머지 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략 공천에 대해서 폐해는 어차피 6월 4일날 지나면 평가가 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할 것이고, 하지만 그 소위 그 전략 공천에 찬성하신 분들의 기득권에 대한 탈출, 그리고 도로민주당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기득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아니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전부 우리가 이 공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가 납득이 갈 수 있고 전부가 이해할 수 있고 전부 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경쟁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전략 공천을 안 했으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택할 수 있는 그 경선의 룰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가지.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 100% 공론조사, 여론 50, 공론 50, 당원 여론 50,
공동 50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다른 제도는 다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롭게 그 합쳐져서 양 세력이 합쳐져서 새롭게 만들어낸 제도가 공론 선거인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안철수 세력을 배려해 준 건데 이제 민주당 그 기득권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당원이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민주당 당원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원이든 여론이든 이런 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계에 새롭게 간 사람들은 조직내에서 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들을 배려해서 공론조사 선거인단, 공론선거인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공론선거인단이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배심원제 같은 거 우리가 그 광주 지역 같으면 광주 지역에 그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유권자의 0.3%라고 이렇게 이제 그 구체적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 100명이든 1000명이든 배심원단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후보들을 다 출전을 시켜서 토론하게 하고 거기서 뭐 연설하게 하고 자기 기량을 전부 펼치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본인들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낫네 하는 사람 찍어 이 사람을 이게 이제 공론조사인데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지난주에 다 경선을 다 했는데 경선을 할 때 광역의원하고 그러니까 광주시의원하고 각 구 기초의원 공선을 할 때 이 공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공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청장 공천에서 현직청장 떨어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 서구청장만 1차 컷오프 시켜서 당에서 컷오프 시켰으니까 경선 나가지 못해서 서구청장만 떨어졌지 나머지 동구, 서구, 동구, 남구, 북구, 광산 이 네 사람의 후보들은 한 번도 탈락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구청장들 다 잘못했단 말입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하고 못하고 갈 평가를 받아서 선택을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공론조사 선거인단을 뽑아요. 동구 같으면 선거인단이 270인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270명인가 되면 270명을 뽑아. 어떻게 뽑냐? 선거 여론조사 기관한테 얘기를 해서 니들이 270명을 뽑아주라. 그러면 각 여론조사 하듯이 각 그 동구 관내 그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그 공론조사 선거인단 선거인단 참여할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향식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한다는 사람, 의향을 표출하는 사람을 뽑아서 270명을 뽑아서 보내. 근데 그 이전에 전부 어떤 지시들이 다 내려갔죠? 그 전화, 착신, 약간 살살 위험한 착신 대기. 잘못 오해하면 또 큰일. 다시 한번 말씀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버리면 이 전화를 못 받으니까 집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또는 착신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내가 집 밖에 나가는데 내 전화기 내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가서 오면 내가 받는 거야. 근데 이 선거인단 뽑을 때 가장 그 영향력을 또는 그 가장 유리했던 사람들이 단체장들이에요. 현직 단체장들. 왜냐하면 현직 단체장들이 그 관내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의 어떤 유기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현직 단체장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이 계속 가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바뀌면 새 단체장하고도 관계 맺음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발언은 좀 위험한 발언이니까 좀 살살 해야 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떻게 잘못하면 또 이게 그 단체장들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또 오해 살 수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서 알아요. 내가 어떤 특정 단체장의 선거 운동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뽑은 사람인데 경선 이틀 전에 이미 우리는 이 선거인단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80% 파악했다. 어떻게 파악을 하지? 어떻게 파악이 되나? 자, 전화해도 됩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전화해갖고 한번 확인 전화 해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파악이 될까?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미 그 이전에 자기 이제 우호적인 세력들한테 전부 전화 대기해라. 이날 모일 전화가 갈 테니 그게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전화다. 무조건 한다고 해라. 그래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친척 다 동원해서 전화 대기를 해. 그래서 받아. 그럼 나 합니다.
하면 내가 선거인단으로 선택이 됐으면 알려주라. 근데 내가 뽑혔다. 그 캠프에다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선거인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진적으로 알려주는 사람 그 절반,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이제 파악을 해. 교차로 파악하죠. 시의원 후보 이 사람하고 당신이 파악한 사람이 있지, 내가 파악한 사람이 있지. 이런 교차 파악이 돼. 또 해서 그 선거인단이 이미 그 일정 정도는 다 확보, 그 명단들이 선거 그 경선하기 며칠 전에, 경선 전에 이미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발언은 저희가. 자, 그래서 저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전략공천의 큰 이유도 불리하게 적용된 어떤 경선룰, 여론조사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또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어떤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또 여기 관해서 또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고 민주정치자를 바로 세우자라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용섭 강훈태 씨. 강훈태 씨? 그래도 전직 시장님이신데. 단일화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기자님. 예, 이게 뭐 제가 엊그저께 썼던 기사 같은데, 근데 이 두 사람은 근데 그 사실 정치가 뭐 영원한 적도 뭐 동지도 없다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그 이전에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4년 전에 시장 선거에 똑같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 공천을 놓고. 그때도 이제 강훈태 시장이 사실 좀 불리한 게임을 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그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용섭 후보가 패배를 하고 지금 이제 4년 만에 다시 붙은 건데 처음에 이 선거 초반에는 두 사람이 거의 뭐 개 고양이 이런 수준에 서로 격한 언사도 많이 나누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취재하려고 한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최근에. 네, 단일화 하기 전에. 끝발 있으시네. 그 전략 공천 하기 전에 만났는데 근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라. 네. 그러니까 이거 상대 후보라고 하면 다 얘기가 누군지 알겠구나.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주라.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은 이제 윤장현 후보일 거고, 이제 한 명은 강훈태 후보 아니면 이제 이용섭 후보겠죠. 윤장현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도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광주의 어른이다. 광주에 선 증인이고 광주를 지금까지 지켜온 어떤 광주의 뭐 정신이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두 사람, 진짜 앙숙이었던 두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 40분 만났는데 좀 거짓말 더 못해서 30분은 그 사람에 대한 험담하는 것으로 30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두 사람이 앙숙이었는데 어느 날 전략 공천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진영이 싹 바뀌어가지고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동지가 되고 아까 그렇게 좋게 평가했던 윤장현은 이제 완전히 그 적이 되고. 자, 그렇게 단일화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뭐 서로 뭐 지금 우리 전라도 싸대기처럼 두 사람이 싸대기만 안 주고받았지. 이제 지금부터 좋아진 사이인데 근데 그 두 분들 사이에서 누구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또 이런 자세요? 제가 좋아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계속 동아일보 자료를 갖고 왔어요. 우리는 여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론입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광주시장 단일 후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그 강훈태 전 시장이 43.9%, 이용섭 우리 의원님께서 28.9%. 많이 차이 나네. 엄청 많이 나죠 지금. 예전에는 이게 바뀌었는데 이용섭 의원이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이 그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아무튼 설마 뭐 여기 있다 뭐 했겠습니까? 어차피 리서치 조사에서 맡은 것이고. 그래서 근데 그 이용섭 의원 쪽에서 되게 서운해하겠는데. 이용섭 의원이 이기는 조사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자 최신입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기레기가 쓴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기레기면 제가 가서 뒷방을 근데 아무튼 저도 솔직히 동아일보라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자로 최신판을 내가 갖고 오기 위해서 오늘 했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용섭 의원이 이기는 조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게 거짓말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최신 자료로 갖고 이 회장님은 강훈태 지금 현 시장이 단일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20 며칠부터 28일까지죠. 그때 날짜를 정하겠다. 아, 네. 지금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때까지 하겠다. 끝내겠다. 그때 그 28일 전까지 끝내겠다. 그 날짜가 어느 정도 픽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끝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30일하고 30일 날 사전 투표를 하는데 그 이전에 후보가 그렇죠. 안 되면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말 하면 또 이게 연장성상이지만 어쨌든 저쨌든 지금 전략 공천을 이래서 광주가 분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도 이게 보지만 뭐 어느 것은 어느가 이겼다 어느가 이겼다 이렇게 한지 그 말 자체가 광주 시민 자체가 지금 너 나 저놈 세 가지로 가졌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그 최 기자님 말씀 들어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이번에 그 전략공천을 통해 가지고 강원태 후보와 이영수 후보가 서로 안 좋았는데 화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좋은 거 있네. 좋은 거 있구만. 하지만 또 우리가 28일 이후에 두 사람의 그 우정을 회복시켜주는 이 좋은 제도가 지금 전략공천이구나. 아무튼 이래 최근 여론조사는 이랬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대표의 지금 생각 그 결과가 제 생각은 그래도 제가 또 이런 말 들으면 또 강빨하고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 맥컬리를 이긴 시도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2의 순환도로. 제2의 순환도로. 제2의 순환도로. 이렇게 순환도로가 있어, 순환도로. 맥쿼리 측에서 보면. 그러면은 저는 정치에 이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냐? 우리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저희 회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뭐 스터디 같은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린 시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 회원들은 또 대학생들. 그렇죠. 세계 좋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우리가 그 직장으로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크게 회식을 할래? 아니면 너네들이 이렇게 매일 먹는 점심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주고 그쪽에 지원을 해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한 달에 한 번 그냥 회식 크게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티가 나지 않지만 질적으로 좋은 게 나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죠. 그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벤트 그게 대표적인 그렇죠. 이벤트 정치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후보가 우리 광주가 지금 여러분 어제 그 우리 신문을 보면은 광주가 1위를 했습니다. 어떤 걸로? 광고 산업 생산 1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광주는 소비도시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1위를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좀 이따 할 거죠?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정말 앞에서 우리를 끌어갈 수 있고 정말 있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누군가 그것을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후보자들을 뽑으실 때 한 명 한 분 한 분의 일생과 자기가 했던 일 그리고 자기가 겪어왔던 난들 이런 걸 잘 보시고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 하겠습니다. 그 순환도로 맥쿼리 측에서 보면 순환도로죠. 이게 이 순환도로 1구간 1구간의 지금 관리권을 지금 어제 내렸던 조치가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고 1심, 2심, 1심 판결 나온 거고 정확한가? 2심인가? 이건 대법원까지 가야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고 맥쿼리가 떠들썩했잖아요. 뭐 대형 노펌 김현장 싹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목은
잘했어요. 광주시가. 나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순환도로의 그 민자도로의 그 민간 사업자한테 이렇게 퍼주는 이 협약들이 너무도 불합리하게 돼 있는 그 협약이. 주기식이라고 말이 근데 그때 그러니까 민자 유치한다는 게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그 내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지어줬을 때 그들이 그 계산 속이라는 건 뻔한 건데 그 계산 속에 뻔히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그것은 나쁜 거지만 또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BTO라 그러죠. 우리가 민간 자본, 민간이 먼저 돈을 대서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게. 근데 그 시기가 거의 IMF에 이루어졌습니다. IMF 때. 자, 돈 없을 때. 돈이 없다 보니 이걸 한데. 일단 그러다가 왔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 맥콜린지, 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들 때문에 아무튼 대한민국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 맥콜리 지사장이 여러분들 잘 아시던 분 조카예요. M자로 시작되신 그러죠.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항상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치러서 우리 MB께서 그 4대강 가셨던 모습을 꼭 보십시오. 그분을 이긴 분이 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편을 드시고. 아니 저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여기 적어졌어요. 싸대기. 너무 이제 강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그 싫다는 게 아니라 그 강 시장이 그 정치인들 중에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강 시장은 개인으로서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리더잖아요, 리더. 네. 리더의 조건, 자격, 네 가지가 있다며요. 부지런하고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 미련한데 게으른 사람. 이 중에 가장 최고의 리더는 뭘까요? 알면 여기 없습니다. 그 회장님도 뭐 리더의 아니 뭔만 하면 또 뭐라 하실까 봐 가만히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 강 시장 형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형이에요. 똑부라고 해요, 똑부. 근데 이 리더 유형이 가장 안 좋은 유형이래요. 리더 유형, 리더로서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지 본인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이 단일화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강훈태 이용섭 사이에 누가 될 것 같으냐. 근데 지금 이 회장님은 강훈태 씨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네. 저는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강빠입니다. 그래서 강빠. 자, 그러면 이용섭 의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그런 이유들은 없을까요? 아니 저는 솔직히 강빠지만 이런 단일화의 선거 이런 부분은 모든 선거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좀 생긴 것은 좀 세련되게 생겼지만 항상 토속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겠냐. 근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 하얘서요. 지금 이제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본 얼굴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돈좀 근데 얼굴에 이렇게 허연 말고만 한 것이 죄송합니다. 밀가루 발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염을 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옷이라도 미용실도 드리는데 너무 일정 금액을 주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없으셔. 그래서 누가 이길 거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날의 그 관운이라고 있죠. 그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은 저희가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할 수는 없지만 오늘자 동아일보에 보면 강훈태 후보가 43.9, 이용석 후보가 28.9, 무려 15포인트나 앞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회장님은 강훈태 씨가 고백했어요. 강파라고 말씀하시는데 강파로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용석 의원이 안 되는 이유도 좀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왜 싫은가? 강훈태 강훈태 씨가 되니까 이용석이 안 되는 거죠. 논리가 간단하네요. 네, 강훈태 후보가 되니까 이용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뭘 또 이렇게 뭐 아니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강빠라고 말한 것도 참 결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석 의원과 저하고는 같은 동양입니다. 동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관운이라고 했잖아요. 관운
관훈. 근데 관훈 이 세 후보 중에 관훈이 가장 좋은 사람이 이용섭 의원이에요. 그렇죠. 하는 제 좋으시. 우리가 너무 제가 강바라해서 나머지 두 분 약간 시간만 1분만 주십시오. 또 칭찬을 해야 되니까. 뭐 칭찬을 안 들어. 예, 우리 그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윤장현. 죄송합니다. 이제 선거문을 하셨구나. 윤장현 우리 그 후보께서 5.18 때 제가 그 의료 치료를 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다시 한번 그 젊은 패기에 그렇게 힘있게 광주 시민을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용섭 의원은 또 나름대로 또 전략가시고 또 정치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나름대로 또 제가 생각할 때 이용섭 의원은 그냥 광주시장보다는 중앙으로 진출해서 나중에 대통령 후보라도 한번 되신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했죠. 중앙 공격 장관 하다가 당대표 하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용섭 의원이 관운이 얼마나 좋냐면 이용섭 의원이 그 한평 학달이고 전남대 상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용섭 의원이 했던 관직을 보면 관세청장, 국세청장, 건교부 장관, 행자부 장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또 뭐가 있냐. 엄청난 걸 했어. 근데 전남대, 그러니까 그때 이용섭 의원이 그 활동했을 시기는 전라도 촌놈들은 출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양반이 전라도 촌놈인데 어떻게 이렇게 출세를 했느냐. 그 관운이 얼마나 좋냐면 이제 행시를 딱 4학년 때, 전남대 4학년 때 행시를 딱 합격하고 제일째 이제 근무했던 데가 재경부에, 이 양반이 계속 재무부에, 지금 말하는 재경부에가 있어서 그 중앙관직의 핵심이잖아요. 재경부에 있었는데, 재경부의 요직은 아니고 한직. 그래서 뭐 국제조색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지금 같으면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한국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외국인 과세를 하는, 그러니까 한직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그러고 있다가, 공무원 창안제도, 여기서 딱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1등한 뒤로 갑자기 이제 승진을 하고 딱 했는데,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딱 됐어. 호남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97년에 딱 됐는데, 중앙 관직에서 호남 출신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키워줘야겠다 하고 딱 재경부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국장급 중에 호남 출신이 유일한 거야, 유일. 아무도 없어, 혼자. 그래서 거기서 발탁돼서 관세청장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그렇죠. 이제 계속 장관. 아니, 한평 학달이고 나왔습니까? 네, 학달이고 완도 아니었어요, 고향이? 그러니까 완도로 알고 있어요. 강원태 시장하고 이용섭 의원은 한평 출신이에요, 같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2학년 같이 지도해지는 한번 넘어가시죠. 자, 그렇게 관운이 있으신 분도 광주시장 자리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게요. 저번에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런 자리를 찾으려면 우리 JC에서 그렇습니다. JC 회장을 하려면 논두렁 전기라도 받아야 된다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논두렁 전기를 받으셨네? 그거 회장하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략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불리하게 적용돼야 된다. 어떤 경쟁률이 바뀌어야 된다.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돌파구를 찾고자 하면서 나온 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이렇습니다. 기반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우리 광주를 조금 오명을 좀 씻어내고 인물 중심의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은 공천 의미도 좀 사라지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또 우리가 인물이나 행진곡을 하다 보면 또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인물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두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보세요. 주PD, 아까 욕 빼죠. 싸대기로 바뀌어요. 욕 빼죠. 삐 처리해줘. 그럼 내가 삐 처리할 때 싸대기를 때리자. 그 사람을. 자, 이제 인물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두 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인물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우리 시민군 대변인 윤상훈과 그 무렵 노동 현장에서 사나운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담은 노래부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 책 기자님 이것이 맵비나리 그 시가 개사된 거죠, 맞죠? 백기환 선생의 시고, 네. 이제 황석영 선생이 일부를 이제 그 뭐 산자에 따라 뭐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라 네. 이런 구절들을 이제 가져온 거고, 나머지는 황석영 선생이 또 작사를 했고, 네. 김종률 선생이 작곡을 했고. 근데 황 선생님 이것을 북한에서 이렇게 뭐 무대에 올렸다가 내려왔다고 뭐 그런 게 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물리한 행진곡을 북한 종북으로 몰아세운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황석영 선생이 북한을, 근데 그 이제 시기상 안 맞는 게 뭐냐면 네. 이 노래가 탄생한 건 82년인데 그렇죠. 10년 뒤에 나온 거죠. 그것이. 황석영 선생이 그 방북한 건 89년인가 네. 7년인가 네. 이래요. 그러면 이 노래, 그래서 여기서 이미 뭐 김일성이냐 김정일이냐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노래는 이미 82년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황석영 선생이 방북했던 건 87년인가 정확한 연도가 89년인가 87년인가 이럴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의 논리, 말이 안 맞는 논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이런 이문디아 행진곡이 이렇게 나왔는데, 북한에서 네. 우리나라 선동 책동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 영화에 또 들어갔나 봐요.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그 음악이 나오고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미친놈들이에요. 어떤 놈이? 이 보훈처장이죠. 자, 저희가 97년에 이 노래가 진짜 82년 전국으로 보급을 됐습니다. 이불 이한 행진곡이. 그래갖고 97년 이전까지 유적기가 주관하는 행사에 모두 불려졌어요. 근데 97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2008년까지 그렇죠.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해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묘하게 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합창이냐 재창이냐. 근데 뭐 언뜻 듣기로는 합창을 하나 재창을 하나 똑같이 부르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합창과 재창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5월 단체가 주장하는 건 재창이고, 그렇죠. 지난해 2013년에 했던 건 합창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네. 이제 한 해 못 한 해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합창을 했어요. 그때 했던 건 합창이고, 이제 지금 5월 단체나 광주가 요구하는 건 재창하자. 그 공식 식순에 넣어달라. 그렇죠. 재창을 공식 식순에 넣어달라. 뭐 재창과 합창이 뭐가 다르냐?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거예요. 합창단이 부르고 이 참석자들이 그냥 따라 부르는 거야. 재창은 누가 따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게 그 합창과 재창이 뭔 차이가 있다고 이 난리냐? 이제 그 논리는 뭐냐면,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그 합창을 하면 그게 생중계가 되잖아요. 이 국가기념식이라 생중계가 되는데, 합창단이 부르면 생중계 화면이 합창단을 비춰. 근데 재창을 하게 되면 각자를 이제 비춘단 말이에요. 여기 네. 부르는 사람이 전부 다 이제 부르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도 VIP를 이제 집중적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2003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딱 재창을 했는데 그 악보 없이 혼자 다 그렇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자기 그 진영 논리로 보면 이 노래는 이제 자기들의 노래가 아니고 배척해야 되는 노래인데, 이것을 재창을 하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걸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재창은 안 된다. 지난해도 그래서 재창은 안 된다 계속해서 이제 5월 단체가 그러면 합창해라. 그래서 이제 합창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렀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걔네들이 또 싫어하는 게 이게 팔뚝질 한다는 거. 이것이 또 그 채통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태극기 흔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지난해 태극기 주고 태극기 흔들게 하고. 그것도 자세히 말씀해 줘야죠. 원래는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강훈태 시장께서 또 강따. 주머니에서 태극기를 빼서 이 대통령께 드린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안 된다고 한 애들이 대통령이 하니까 다 일어났어요. 전부 다. 그래서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해놓고는 논의를 하면서 다시 또 안 한 겁니다. 왜 안 하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5.18 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이 이 노래가 불순한 세력들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여론조사를 제가 또 어제 또 여론조사가 또 있어요. 어제 또 KBS 방송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 하기 전에 광주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올해 전문기관 리서치 비교에 의뢰해서 4월 14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지정해야 한다. 과반수가 59.8%가 나왔습니다.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 22.3%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2.3%가 누군지도 궁금하네. 네, 여기서 더 해버리면 또 지역감정 일환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도 동아일보인가요? 아니다, 이거는 광주시에서 직접 여론조사. 그리고 또 어제 또 KBS에서 또 나왔습니다. 아, 저희 신문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한번 듣고 싶은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그 노래를 준비했죠. 이무리한 행진곡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같이 감상해보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광주시가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UCC 광주시가 만든 영상이에요? 그 이물리한 행진곡이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하니까 이물리한 행진곡의 탄생 배경부터 그걸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만든 것이고 이건 유튜브나 이렇게 올렸는데 조회수가 1만 9천 건 뭐 이렇게 상당히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만든 건데 그 관스럽지 않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 노래가 탄생이 어떻게 됐고 이런 배경들을 일목요연하게 영상으로 담았으니까 한번 보실만 할 겁니다. 들게요.
네, 이걸 위한 행진곡 영상과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자,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렇게 5.18의 역사를 가진 우리 선배들을 가진 것이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아까 우리가 전략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우리 선배들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09년 이후에 재창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회장님이. 예. 그것이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제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 신조가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과거에 청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 보십시오. 4월 15일 날 경향신문에 보면은 왜 안 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박승은 보훈처장님께서 기념일 이름이 가사에 없어 제청할 수 없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싸대기를 맞아갖고만요. 싸대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뽀까뽀까 200번 맞아야 돼요.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말한 거 보면은 막 우리가 납득이 될 수가 있다면은 그럼 이래서 안 되구나, 저래서 안 되구나 라고 얘기할 결론 하나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그 새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 새날을 어떤 의미를 보냐, 그 의미가 너희들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민주봉기를 일으킨 그런 노래 아니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여보연합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가면서 이 노래가 안 된다는 것을 하니 당연히 유족들하고 시민들이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뭐 새누리당 유주택 의원인가? 그분이 뭐 행진곡 지창하는 걸 검토하자. 또 이렇게 나왔다는 나중 말이 없어요. 그것은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정하라고. 예, 제정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보훈처장 이 사람 정말 깡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위해서 뽑아줘서 중앙에서 이야기한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하자는 것도 이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방송이 밤 시간인데 낮 시간만 돼도 지금 아마 전화 한번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34주년이죠, 올해가. 예. 전야제가 없더만요, 올해는. 없습니다. 1억 2천만 원 예산을 다. 반납했고. 예.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겠다고만 해야지 돈도 아직 안 왔더만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거기 또 대학생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또 그 대학생들. 이번에 주변 몇 명 있어요, 대학생? 저희 회원이 4,000명. 네? 저희 회원이 지금 4,000명. 진짜요? 네. 그게 다 대학생? 네, 거의 대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봤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모르니까. 하는 말. 그 대구 노래 아니에요? 저희도 중학교 때부터. 저희 중학교 때 상당히 그랬어요. 이거 왜 끝나는 거예요? 네. 또 한바탕 싸대기가 날아갈 뻔 했는데.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과 어떤 어른들만 이런 5.18 임을 위한 행진곡의 중요성을 알지, 이런 것들이 좀 계승이 돼줘야 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항상 지적되는 5.18의 전국화가 안 됐다는, 광주만의 5.18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사건 5.18 때 12.12 사태로 인해서 5.18까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엄중한 벌을 받고 정말 백담사에서 못 나오고 정말 이 상황이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나왔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래도 되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속속히 내다보면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고착된 문화죠. 이 문화도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또 그 영혼한과의 인식 차이도 좀 있더만요. 많습니다. 저희 그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 전대가 35%, 부산대가 61%. 뭐냐,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모르는 수치예요, 아는 수치예요? 아는 수치가 전대가 모르는 수치가 전대가 35, 부산대가 61%. 그럼 말씀 잘했습니다. 그 유네스코도 우리나라에 9개의 유네스코가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부에서 도움 안 주는 문화가 5.18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주도적으로 갔는데 유일하게 민간 주도적으로 간 게 이게 교과서에도 이것이 잘 수업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되다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물리한 행진곡은 데모 노래 아니야. 이것이 현실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데모 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80년 이후로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원중 선생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이전에 유신 때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 시국 시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민중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뭘 불렀냐면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부르고 또는 애국가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가가 그 시위할 때 불렀었던 그 투쟁가가 애국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물리한 행진곡이 82년에 그 나오면서 이제 광주에서 그 황석영 선생이랑 이렇게 영웅 결혼식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500개인가를 탭을 만들어가지고 각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불려졌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위라는 건 정부 반정부 시위이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적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손을 투쟁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데모라는 건 전부 그렇죠. 80년대 그 군부 독재, 이 독재 정권 타도 이게 주된 맞습니다. 시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은 그 당의 후예들인 것이고. 그 며칠 전에 그 우연한 기회로 강훈태 시장님을 뵙게 됐네요. 간빠도 있네. 아니 우연한 기회에 뵙게 됐는데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냐 그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YS 때 내가 이 노래를 재창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노래는 이물리 행진곡은 내가 먼저 시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5.18 묘역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 그 강훈태 시장께서 1994년 임명기 마지막 광주시장 시절에 망월동 묘역 성역화 사업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교촌에서 끝내는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사회 제야 운동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어요. 본인 장관 시절에.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대함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신기한 의원을 만나서 그 당시에 그 새정치 국민회의 원내 총무에서 같이 만나서 협상을 해서 이렇게 5.18을 성역화를 시키고 5.18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소신껏 했습니다. 뭐 다 하진 않았겠죠. 다른 시장과 다른 장관들보다는 그래도 관심이 좀 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강훈태 시장 홍보자료 같은데. 아니요. 저희는 항상 사실을 기초로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자님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한 기회에 맞아 떨어진 겁니까? 97년에 그 국가 주도 기념식이 된 건 맞아요. 97년이 기념일이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 시장이 내무부 장관이었고, 그래서 그 내무부 장관에서 그 기념식을 국가 주도로 하면서 내무부가 주도를 한 거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 강 시장이 여기 와서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대통령 참석 안 하고 총리 참석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주무장관이 와서 이제 참석을 한 것이고, 강 시장이 이제 지금 사실은 그 80년대도 내무부의 공무원이었어요. 80년 5월 때도. 네. 지금 그저께 지금 한참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던 것들이 시장 후보들이 너희들 5.18 때 뭐 했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싸우잖아요. 너는 뭐 했냐 너는 뭐 했냐. 그러니까 강 시장은 그때 내무부에 근무를 했고 근데 내려왔어 광주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지난해 4월 4년 전에 선거할 때 5.18 단체에서 강 시장한테 공개 질의를 했어요. 너 그때 와서 뭐를 했느냐. 혹시 이혼은 뭐 동양 파악하거나
이런 어떤 보고서 쓰려고 내놓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런 거. 강 시장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까 가족들이 안부가 걱정돼서 내려왔던 거고, 성정리에서 여기 시내로 진입도 못하고 성정리에만 있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아무튼 그 5.18 때 그 광주가 항상 그 이 선거철이나 뭐 하면 항상 5.18 때 뭘 했느냐, 5.18 때 너는 뭐 했느냐, 이게 광주 역시 5.18 트라우마에 딱 걸려 있는 게 말 나온 김에 기자님 5.18 때 뭐 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제가 그때 4살인가? 혹시 그 우리가 들려오는 야설로 5살짜리 꼬마 아이가 5.18 현장에서 그 대화하고 한가운데서 길을 막고 같이 시위를 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혹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물리한 행진곡도 처음에 아까 그 학생들이 말했듯이 우리 중학교 때 항상 5월만 되면 온 시내가 체류탄 냄새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이제 혹시 그 오공화국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 윤상훈 씨하고 그 5.18에 대한 이야기, 그걸 보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세대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다 좋은 사람, 다. 그때부터 제가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물리한 행진곡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정말 많이 왜곡되고 정말 진실되지 않구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4살 때 땡크를 맞고 제가 그러려고 했으나 아까 말씀하신 그 5살짜리 누구니까? 저도 야설로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제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도 없는데 그 이번에 행사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했죠 지금. 이제 그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당일날 하는 국가주도의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5.18 행사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전야제예요. 그렇죠. 전야제가 항상 그 어찌 보면 전야제가 그 5.18 행사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광주에서 그 하고자 하는 얘기들, 광주가 담고 있는 모든 목소리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표출된 데가 전야제인데, 이번에는 전야제를 갖지 않기로 하고, 이제 이 이물리한 행진곡 화동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또 세월호라는 또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해서, 그 전야제 대신에 대국민성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5.18의 정신이 이제 설명하기, 주최 측은 설명하기 그렇게 하죠. 5.18은 전야제는 항상 그 국가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 또는 또 지금 현재도 국가나 어떤 권력으로부터 탄압받거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약자들을 항상 더듬어 왔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행사였다. 이번 전야제도 그 세월호로 대표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그 방기로 인한 피해, 이 피해와 아픔을 거듭겠다. 이제 이게 하여간 나쁜 새끼들이야, 새끼들. 뭐 예산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이미 그 하기로 하고 그 구성이 됐던데, 대성에 이제 추진위원회 다 꾸려져 가지고. 근데 5월 단체들은 이제 거기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시에서는 안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제이씨는 5.18 때 항상 그 전야제 때 참석을 했고, 저 또한 참석을 했고 계속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 기존 행사 아니면 전례 행사처럼 그 지구회장 정도 당선이 되면 바로 그 다음날 5.18 밀고 참배를 합니다. 저희는 그 5.18 그 젊은 우리 그 정신으로 정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정의롭고 사실에 입각하여 열심히 하고자 의지를 보내서 거기 갑니다. 저도 5.18 때 물론 그 성지를 가서 한번 둘러보고 제가 했고 다 했습니다.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우리 5.18 때 그런 치안 부재 상황에서도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은행, 뭐 금은방 이런 뭐 절도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모범적으로. 말 그대로 이게 민주화 운동인데 우리 광주 150만의 광주 시민들이 뭐 그런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잠깐만요. 여론조사가 있어요? 저 누구니까 보훈처장 이름? 박승춘. 이름도 좀 거지 같네요. 진짜. 자,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인생 똑바로 사시고.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뭔 일만 있으면 대통령부터 공격한다. 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만. 세월호 문제 생겼을 때 그 발언한 사람이 박승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표로서 이렇게 이거 해결하고 우리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요즘 살기가 좋은가 아니면 뭐 나서기가 싫은가. 그러니까 아까 나 이제 그 박승수 부처장이 그 얘기한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로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심기경호라고 해요. 심기경호.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근데 이게 심기경호인데 박승춘 처장의 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물리안 행진곡을 지금 못 부르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이것도 역시 심기경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대통령이 아니 기자님, 아니 갑자기 내가 그 얘기 생각하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뜬금없는 얘기지만 우리 보니까 해외 남자 윤창중 씨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게요. 좀 잠복 어제 회원들 많잖아요. 좀 잠복 좀 시켜봐요. 근데 동아일보에 이렇게 이야기 없습니까? 오늘 한 번 봤을 때 10번하고 10번이 아마 한 번 처음으로 이 사람이다. 아니 또 이번에 또 보니까 우리 5.18에 아주 나쁜 전두환이가 또 세월호하고 또 연관이 돼 있더만요. 예? 뭔 말이에요? 그 세월호 세모인가 그거를 전두환 시절 때 그것을 이렇게 인증을 해줬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됐다 그러니까 옛말에 틀린 말이 없어요. 해먹는 놈이 해먹는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던데. 5.18은 아까 얘기했던 전국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정말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동서로 갈리고 해서 5.18에 대해서 가치라든가 생각들이 엄청 다른데, 이게 세계에서 보면 동남아 특히 한국하고 비슷한 유형의 독립과정부터 해서 독립화 비슷한 유형으로 생긴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버마든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가 있는데 군부 독재 식민지 생활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고 그 이후에 똑같이 군부 독재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군부 독재 일어나고 근데 그 중에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한국이 이제 모델이에요. 그렇죠. 글로벌 사례로 되고 있죠. 그 모델에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룬 핵심적인 동력이 5.1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18이 80년에 일어나고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는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거나 이러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군부가 우리나라 군대가 자국민을 총으로 칼로 직접 죽이는 이 만행을 저지르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상실한 것이고 그때부터 87년까지 모든 대한민국에 들고 일어나서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그 항거가 계속 일어났고 결국 그 항거 끝에 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군부 독재가 전두환이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이라는 이 부분을 직접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에 이어지는 민주주의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군부 독재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에 대한 끊임없이 괴롭히고 레스건이 돼가지고 그들의 군부 독재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흠을 냈던 이런 것이 이제 광주 5.18이고 그래서 버마라든가 동남아에서는 광주의 5.18은 자기들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정말 천범 같은 그래서 항상 광주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광주의 사례를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광주의 사례를 자기들이 체득해서 그걸 직접 자기 나라에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5.18의 세계화는 특히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남아에서는 5.18은 완전한 세계화에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화는 됐는데 전국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화가 안 돼 있어. 형도 거기 외국 나가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나라에서 왔다 가면 존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로 하잖아. 광주.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베라고 하시죠. 일간리스트 거기 회원들이 광주 5.18에 대해서 어떻게 심한 모욕적인 글을 썼냐면 정말 앞에 있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싸대기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배 흔들지 마. 우리도 이게 또 게시판 또 난리 난다. 저는 인터넷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래서 일간 베스트 뭐 일간 베스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데 일간 베스트 뭐 회원들이 다 그랬겠습니까? 몇몇의 그런 멀직한 회원들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것은 또 소송을 광주시에서 또 했어요. 소송을 걸겠다.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 홍어택배 이거 그렇죠. 홍어택배 그거. 그게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망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만약에 했다 하면 떳떳하게 또 잘못한 거 사과를 하고 말해야 되는데 또 그래서 또 이것을 가만히 가도 되지만 또 광주시 차원에서 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화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몰랐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고 또 강시장 했어요? 아니 그냥 광주시에서 했다 이 말이죠. 광주시에서. 그것도 보면은 또 뭐 이렇게 5.18 그때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이 지금은 어떤 우리가 주인공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천대받고 있다. 그래서 반 5.1 뭐 배신당한 5.18이다 이렇게 그런 언론들도 그걸 본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하면 계속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제 시대 때부터 과거가 청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따끔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청문회에 따끔하게 혼을 내고 따끔하게 형량을 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 여기까지 끌고 가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자, 그럼 최 기자님, 뭐 우리가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요것이 우리 어떤 기념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 시민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이라 이제 공식 네. 국가주도의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하고 제창을 하라 이제 이게 그 요구인데 그것은 이제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대표되는 광주 정신 그다음에 광주의 그 뜻과 의의를 국가가 인정하고 그걸 기려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 광주 5.18이라는 이 시각들이 이거 역시도 지금 뭐 5.18이 무슨 북한에서 뭐 특수부대가 내려왔네 어쨌든 뭐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어떤 특정 세력을 지지하고 특정 정권의 어떤 지지 기반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부도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걸 해주면 저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으로 그냥 노래 하나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래를 정부가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하고 그걸 제창하는 순서를 명기를 한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명실공히 5.18이 그 대한민국의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공식 뭐 국경이나 뭐라 기념일 같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걸 실질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제 계속 그 대표께서 그 선거 투표 얘기하셨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것은 행동이라는 건데 행동 가서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냥 할 게 없으면 딴 데 가서 네. 악이라도 쓰고 네.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꿈틀거려야 된다는 거죠. 꿈틀거리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임을 위한 행진곡 사태가 지금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뭐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떤 노래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뭔데 저 난리야 라는 어떤 환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어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근데 뭐 좋은 것은 투표해서 근데 가장 정치적인 가장 간결하고 가장 강력한 정치 행위 정권과 정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유권자들의 백성들의 의사표시 이게 선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 정권이 총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선거 하나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5.18의 어떤 정치의 어떤 개선 문제들이 뭐 국민적 우리 뭐 전국은 우선 제끼더라도 우리 광주의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대안이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대요. 또 우리 제이씨 하면 또 젊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할게요. 제이씨 빼주시고 부담스러워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 세대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지를 하고 명기를 하고 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취직입니다. 당장 내일 납부금, 당장 써야 될 돈,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에도 분명히 교과서에도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뭐 있겠습니까? 우리 JC 청년, 우리 그 청년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자꾸 이야기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 자, 우리 광주에서 5.18이 이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투표도 해야 되고 또 투표권이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게 모른다 해서 모르고 왜 너는 모르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는 문화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도 아직 그런 컨텐츠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5.18에 대해서 말로만 우리가 홍보를 해야겠다. 이걸 했다.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하고 또 기성인들이 모여서 정치인들과 여러 산하 관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아까 그 동영상 같은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도 한 번씩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5월 말일쯤으로 해갖고 그 젊은 친구들로 이루어지는 그 레드 페스타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또 취소도 되고 뭐 세월호 때문에 건다고 하지만 레드 페스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젊은 그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또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광주에 그 7080 축제가 됐건 5.18 제자제 됐건 축제를 하는 걸 봐보면 그 타이틀만 바뀌었지 그 축제 내용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컨텐츠가 좀 많이 바뀌고 개선돼서 좀 이렇게 5.18이라는 것이 그 슬픈 것만 아니라 그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현재 상황들도 좀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아니, 그 말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참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간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 참여 속에 우리 항상 했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지구회장님인데요.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을 앞서서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저 기자님. 뭘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운동권 아니셨죠? 근데 저 운동화 많이 신었어요. 운동화가 나이키도 있었고 아디다스도 있었고 했으니까. 자, 그거 이제 좀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5.18의 계승 문제, 그 다음에 이물리한 행정국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투표 문제, 그래서 전략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각자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한 마디씩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 기자님. 일단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생소한 방식을 이제 처음 해보고 하면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반성도 되고요. 우리가 다뤘던 주제가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답이 그냥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물리한 행진곡 5.18 전국화 세계화라는 건 지금 5.18의 전국화만 해도 지금 34년째인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딱 하나의 해법과 하나의 무슨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이번에 세월호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굳이 선장의 문제, 선사의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국가 전반의 문제,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국가의 어떤 아까 계속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식과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단절과 응징과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이렇게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른 어떤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하나의 어떤 해법이 있었다면 쉬웠겠죠. 근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어떤 문제로 보여지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보여지고, 학생들이 왜 5.18에 관심 없겠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왜 관심 없어요? 지금 절대절명의 과제가 취직이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이 대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다면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걸 해 나가자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가 서서히 느리지만 가장 강력한 게 투표라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지금은 뭐 어떤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까지 이 행정을 해왔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는 거니 아니면 교체를 하자는 것인지, 교체를 한다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짧게는 보면, 좁게는 보면 광주에 대한 문제지만 전국으로 보면 서울의 문제, 전국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전부 나서서 그 지팡이 들고 나가서 뭐 짝대기라도 휘두르든가 안 그러면 투표를 해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의사를 알려야 변화도 어떤 계기도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이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최 기자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하고요. 정말 좋은 말씀하시고 거기에 뭐 덧붙이면 잔소리 되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그 이물리한 행진곡, 이런 우리 5.18 여기 가장 관심 가졌던 분들이 다시 한번 좀 더욱더 관심 갖고 또 이 일을 했던 분들이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 진행해 오면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공천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했던 말이 제 생각이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이 맞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네. 아무튼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오늘 또 첫 방송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뜨거운 토의 그리고 했던 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좀 더 노력해서 다음 주에는 정말 메이크업 하지 않고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불려졌던 행진곡이 있습니다. 라 마르세유라는 곡이 있는데 지금 국가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이물리한 행진곡도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곡인 만큼 기념곡으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투표를 위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오늘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왔고 마인 이야기 나왔다시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라도발 싸리기!